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자연스럽게 행복과 놀라움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냥 그렇게 두면 된다고 말합니다. 벌어진 일은 그냥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기. 이 책을 읽으며 행복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볼까요? 실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의 필수 과정이다. 관용은 키우고 집착은 줄인다. 내 친구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느 날 모임에서 그녀는 아들이 숙제하는 걸 완강하게 거부해서 이 일로 담임 선생님과 여러 번 상담했다며 몹시 걱정스러워했다. 그런데 막상 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들은 숙제를 하지 않은 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 볼 거야. 만약 아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친구는 아들 일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딸에게도 문제가 생겼다. 이제 4살이 된 딸이 늘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못생겼다고 투덜거리고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서 같이 놀고 싶지 않다고 짜증을 부렸다. 내 친구도 심리상담사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과정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딸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 늘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 그런데 딸의 이유 없는 열등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함께 분석해보기로 했다.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아이가 원래 선천적으로 그렇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들이 숙제를 거부하는 일이든 딸이 알 수 없는 열등감에 빠진 일이든 분명 반가운 일은 아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극도로 초조해야 하고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친구는 현실을 바로 받아들였다. 어쩔 수 없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들은 인생을 다루든 인간관계를 다루든 관용의 폭은 키우고 집착의 폭은 줄인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 기대만큼 완벽할 수는 없다. 옛말에 인생사 열의 9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위에 내 친구처럼 태연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며칠 전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내담자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감탄했다. 선생님, 저번에 저에게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어딜 가도 같은 상황에 부딪힐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직장을 옮길지 말지를 고민할 때 나를 찾아와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운이 없어서 함께 일하기 힘든 동료를 만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생각했던 대로 퇴사를 하고 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새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상담 중에 사무실 분위기가 어떤지, 전 회사보다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 또한 그녀가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잘 찾은 것 같아 덩달아 기뻤다. 그러나 2달 뒤 그녀는 또다시 주변 동료 때문에 힘들어했고 출근 자체를 너무 괴로워했다. 하루하루 마음이 편치 않아 일에 집중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녀는 불만에 가득 차서 물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편하게 일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녀가 마음속으로 기대하던 인간관계는 조화롭고 우호적이며 단순한, 한마디로 갈등이라고는 전혀 없는 관계였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 가장 가깝다는 연인 사이에도 다툼을 피할 수 없는데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에 갈등이 없기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그녀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직장관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에 있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을 필사적으로 추구하는데 당연히 지속적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사실 완벽한 직업과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아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많은 내담자가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마치 세상이 그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뤄져야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알다시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다. 우리는 환상을 깨뜨리고 자신의 실망을 포함하여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실망을 받아들일 줄 안다면. 중요한 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다. 작은 실수만으로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가 될 수 있는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필이면 내가 탈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되었다. 그 순간 불안과 분노, 후회 등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무수히 많은 만약에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만약에 좀 더 일찍 출발해서 다른 항공편을 선택했다면, 만약에 출장 일정이 오늘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 중 어떤 만약이라도 실현되기만 한다면 지금의 고통과 실망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는 만약이라는 건 없다. 급하게 일정 조정을 마치고 만약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날 나는 공항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사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었다. 오랜만에 가진 여유로운 오후였다. 살아가면서 실망은 언제나 피할 수 없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실망시킨다. 실망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공격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받아들이는 순간 고난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할 것이다.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법. 현빈의 인생은 줄곧 고통스러움의 연속이었다. 그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말할 때는 어딘지 모르게 답답해 보였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자식을 이해하고 지지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엄마 말만 들으라고 요구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의 말을 듣고 난 후 이것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자아의 사례라는 것을 알았다. 어릴 때부터 진정한 자아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 없었던 현빈은 자라면서 어머니와의 소통을 피하는데 익숙했다. 어쩔 수 없이 소통해야만 할 때는 무의식적인 분노에 휩싸여 어머니와 크게 싸우곤 했다. 현빈은 이 문제로 나와 여러 번 상담했다. 처음에 나는 어머니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지해주지 않을 텐데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라고 거의 매번 물어봤다. 그는 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최근 어머니와 있었던 갈등과 그로 인해 얼마나 슬펐는지 등을 반복해서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를 위로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일로 더는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최근 상담 때 그가 나에게 털어놓았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해해 주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예전만큼 고통스럽지도 않고요. 언젠가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줄 날이 오겠죠. 나는 그가 고통이 극에 달한 후에야 마침내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상대방이 100점짜리 표현을 해주길 기대하지만 상대방은 60점짜리에 불과한 표현으로 그칠 때가 많다.
이런 심리적 격차가 바로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이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는 법을 알면 스스로 내면의 기대를 낮추거나 심지어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빵점도 허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60점짜리 표현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행복과 놀라움이 찾아온다. 인생의 위기가 성공의 시작점으로. 최근 내 업무와 관련해서 한 여성 기업가를 알게 됐다. 그녀는 2년 만에 회사를 업계 1위로 올려놓을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회사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고 요즘에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지금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녀는 창업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임신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던 중 뜻밖에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기가 막히게도 그녀의 남편은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렇게 그녀는 결혼 생활을 정리한 뒤 집을 떠났다. 이혼 후 그녀는 저축한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재정적으로 궁핍해졌다. 한 번은 그녀가 친구에게 분유 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나중에 빌린 돈 35만 원을 갚으려고 보니 모든 은행 카드를 뒤져도 35만 원이 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변화를 위해 창업을 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운명이 그녀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몰아붙였을 때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서 놀라운 영감이 솟구친 것이다. 이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마침내 그녀는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그만두자라는 지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 질문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답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만족지연이 불가능하거나 이러한 일에서는 즐거움을 얻기 어렵거나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도전은 초자아가 명령하고 자아는 이에 맞서기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은 흔히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많은 난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특효약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하자고 다른 하나는 그만두자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인 왕샤오부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은 위에 성공한 여성 기업가처럼 하자는 용기가 없고 사례자 현빈처럼 그만두자라는 담대함이 부족해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 나는 고통 속에서 용기를 북돋아 눈부신 발전을 이룬 사람들을 존경한다. 그들은 투사다.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과감하게 그만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존경한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물론 소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부딪혔다면 그만두자보다 더 좋은 해답이 있을까? 그만두자라는 말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생 문제의 특효약 중 하나는 하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만두자이다. 자신의 증상에 맞게 약을 처방하면 모든 병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이 자유다. 제 실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며칠 전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현재 아주 좋지 않다는 것쯤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자신의 불만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스스로 변화할 능력이 없다고 느꼈거나 변화할 의지가 없었을 뿐이다. 또한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주관적인 의지가 꺾이는 상황이 그를 고통의 소용돌이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다양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고 말 거야. 이렇게 그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논거로 삼아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이런 이유들로 자신을 설득해봤지만 여전히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 일상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내담자들인데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 내면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실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들은 저마다 해야 하는 모습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매번 잔인한 현실 앞에서 실패하고 만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왜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내담자에게 반문해 보았다.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시켰나요? 그러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다. 인간이 더 강해지고 훌륭해지고 완벽해지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건 모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기대다. 그런데 왜 그 기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즐거움이 아닌 고통을 느끼는 걸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속고 있다. 말이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인지와 사고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 설령 진리까지 뒤집히고 왜곡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속이지 않는 단 하나가 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이다. 외부의 요구가 아닌 자기 내면의 기대로 살아라. 최근에 한 여성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러 왔다. 성질이 급한 그녀는 누군가와 소통할 때 강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았다. 심할 때는 말다툼으로 이어져 주변 동료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 사이가 점점 멀어지곤 했다. 나는 왜 그녀가 동료들을 강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제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겉으로 강해 보이고 상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도 내면에 남들이 볼 수 없는 연약한 면이 있다. 그녀가 자신에게 바라는 요구와 기대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부모의 요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요구는 연약함을 허용하거나 부드러워지자는 그녀 내면의 권리와 욕구를 빼앗아 버렸다. 부모의 기대 외에도 사회의 일부 가치 요구는 종종 우리 내면의 진정한 요구를 무시하게 만든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강자는 옳고 약자는 틀린 이른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 정글의 법칙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고 자기만의 심리적 필요가 있어서 외적인 강함을 달성하더라도 내면의 연약함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만약 외부의 요구에 따라 맹목적으로 행동하면 내적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우리의 본심인지 아니면 외부의 강요인지 모르는 데 있다.
기대의 원인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동기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느낀다면 우리의 기대는 내면에서 우러난 진실한 갈망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속박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진실하게 자신의 내면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유롭고 즐거운 상태를 되찾을 수 있다. 위챗의 아버지 장 샤오룽에 대한 기사에는 그의 여러 제멋대로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인터넷 서비스 전문 업체 텐센트의 아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사교 활동을 좋아하지 않으며 텐센트에 방문한 거물급 인사를 피하거나 골프에 빠져서 골프장에 살다시피 하는 등 장 샤오룽의 제멋대로 행동에 대한 기자의 보도는 끝없이 이어진다. 성공한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꾸며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장 샤오룽에게 기사에서 묘사한 면이 있다면 그의 행동은 해야 한다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고 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에 따른 결과이고 그가 온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내면의 감정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